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요. 정치 얘기입니다. 한중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오늘 3분 모셨습니다. 박선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 얘기는 좀 골치 아픈데 또 3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건 굉장히 좀 즐거워요. 네. 오늘 안 즐거우세요? 네, 최 소장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멘트. 정치 자체가 워낙 좀 약간 거시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를 쓰셔서 네.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룰 소식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더 묵직하고 더 중요하고 더 논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짧게 끝낼 수 있는 것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국정감사 끝났습니다. 국정감사 총평을 짧게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여당부터 해야 되겠죠? 네, 민주당. 네. 네, 뭐 일단 이번에 국정감사 자체가 사실은 좀 여야의 대립이 좀 극심하게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게 네.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른바 배치기 국감이다라고 하면서 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이기현 이 민주당 의원의 여러 가지 이제 충돌 이런 것도 좀 빚어지게 네. 되면서 그 장면이 이제 막판에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이번 국감을 한 줄로 평가하자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스토킹 국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스토킹.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국감을 만들려고 했던 이 국민의힘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뭐 이른바 이 배치기 사건 이런 것도 운영이 파행되고 이러면서 생겼던 일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김현지 실장을 오전에는 민주당은 출석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종일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합의가 협상이 결렬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께서 김현지 실장한테 일정 따라오지 말고 대통령실에 대기해라 라고까지 했는데, 결국 오전에 불러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오후에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좀 결렬이 되면서 김현지 실장이 결국엔 안 나왔다라는 식의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야당으로서 국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의 국감 전략이 뭐 좋지 않았다, 실패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네,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그 김현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경내 대기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지 실장한테 언제든지 스토커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을 것 같고요. 이 지시는 사실은 경내 대기가 아니고 자진 출석이 되었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현지 실장이 원래부터 제일 부속실장이었습니까? 중간에 총무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9월 29일에 아주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국감에 안 나갈 목적으로 제일 부속실장이라고 하는 인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김현지 실장이 있던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윤기천 1부속실장이 왔죠. 2부속실장이 왔죠. 저 지금 2부속실장 자리는 누가 있습니까? 공석이에요. 네. 오늘로 40일째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보직 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992년부터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내보내야 맞죠. 네. 그런데 경내 대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알리바이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증인 채택을 사실상 방해했잖아요. 왜냐하면 김현지 실장이 나오면은 우리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르겠다, 전직 행정관 70명도 같이 부르겠다, 정진석 전 실장도 부르겠다. 이거는 김현지 실장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동급이라고 민주당이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토킹 국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김현지 실장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꽁꽁 숨기려고 들었던 국감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아마 정권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 소장님. 저는 이제 국회 보좌관을 했어가지고 저도 이제 국정감사 같은 걸 했었었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점점 약간 유튜버 흉내내는 걸로 점점 국감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요? 예, 의원들이. 그래서 뭐 실은 뭐 조효토 미데요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서로 자극적인 말한. 그러니까 이번에 떴던, 우리가 보통 옛날에 국감스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국감에서 노출도를 올렸던 분들은 약간 좀 바바리맨 같은 분들이 다 네. 뭔가 아유, 이렇게 그 뭔가 자극적인 걸로 해서 예, 주목을 예, 예. 끌지. 그리고 실은 조요토미 히데요시 했던 그 의원만 해도 후원금이 꽉 찼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실은 어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와. 막 지른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실은 그런 걸 해가지고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그런 거를 서로 지금 아예 이제 뭐랄까 대놓고 경쟁하는처럼 옛날에는 그런 거를 좀 이 부끄러워하는 게 있고 예. 지도부가 좀 자중시키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좀 상임위원장이 됐건 아니면 개별 의원이 됐건 너무 이제 좀 자극적인 걸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점점 정치가 좀 어떤 정책 그다음에 뭔가 대안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뭔가 소신적인 목소리 그런 거보다는 이 소신 있는 약간 이제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소신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돼가지고 좀 이게 뭐 점점 약간 유튜버화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예. 아 어떤 지적인지 이제 진짜 와닿네요.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김현지 실장 부른다라고 할 때 이제 야당에서 요구했던 게 김현지 실장의 남편까지도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실제로 이게 국회 증언감정법 상에 그 증인을 이제 부를 때 일주일 전에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각자 이제 명단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부르자, 이 사람 부르자 얘기를 하는데 그때 봤더니 김현지 실장 배우자까지도 부르자라고 국민의힘이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뭐 물어볼 거냐 했더니 뭐 과거로부터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 실장의 배우자를 부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불러서 어떤 국정감사와는 사실 상관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뭐 과거의 일들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관련해서도 그 상임위에서 운영위 말고 이제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김현지 실장 불러서 대통령 예능 출연과 관련해서 묻겠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외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증인 목록을 이제 짰을 때 거기에 뭐 JTBC 대표, CP, PD 다 불러서 묻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다라고 해요. 아 그 예능 프로 때문에요? 네, 예능 프로의 그 CP와 뭐 PD와 그다음에 JTBC 대표를 부르겠다라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상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목록들이잖아요. 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목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것까지 다 의결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협상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심지어 그래서 뭐 민주당이 나중에는 오전에 불러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심지어 뭐 오전 시간 짧다라고 하면 뭐 점심 시간을 좀 늦게 뭐 갖거나 아니면 이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재량권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불러서 물어보고 싶었다면 저는 그 요구를 뭐 국민의힘이 정말 계속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그 오전에 나오게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뭐 김현지 실장 배우자까지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국민의힘의 의도를 볼 때 애초부터 이 판을 파토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나의 가장 과도한 사례를 가져와서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좋은 논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좋아하는 그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인 채택 부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채택도 안 됐죠. 그리고 이 김현지 실장을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내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여권이 야당을 속이고 국민을 속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부속 실장은 대통령의 일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못 나온다. 맥시멈 1시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일정에 꼭 다 가야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산불 현장 가는데 동행하지 않고 경내에 대기하도록 지시했으니까 그 얘기인즉슨 하루를 통으로 나오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다른 상임위들은 다 그렇다 치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운영위가 나와야죠. 총무비서관이 자금을 집행했고 또 행정요원들, 행정관들 인사에 관여를 했는데 어떻게 총무비서관을 빼놓고 국정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1시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게요. 어제 그 운영위 국감 오전 10시에 시작했잖아요. 목요일이죠.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1시간 40분 동안 파행됐습니다. 최현일 의원이 작심한 듯이 그 주진 의원 신상을 문제 삼아서 1시간 40분 동안 파행됐는데, 원래 운영위 국감은 시작할 때 기관 업무보고도 받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받는 시간, 파행되는 시간 빼면 1시까지 질문 몇 개 납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한 명당 7분씩 질문하는데 많아야 국민의힘 의원들 한두 명 하고 끝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1시까지 나오겠다는 것, 그야말로 신용만 하겠다는 눈가리 와웅이죠. 네. 이제 양당의 입장 좀 들어봤고, 최 소장님의 어떤 그 속해지 않은 정당에 속해지 않으니까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는 거 한번 듣고 간단히 이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지금은 저는 뭐 국감을 거의 왜 하는지 잘 모를 정도의 국감이어가지고 한 뭐 30점, 40점 줄까 말까 할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왜냐면 이제 과락이네요, 국정감사라는 게 과거에는 어떤 이제 당대당 논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원들의 활동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당이든 그렇죠. 야당이든 간에. 물론이죠. 근데 지금 그런 거는 다 실종되고 어떤 이제 그냥 당대당으로 약간 무슨 뭐 이렇게 싸움하는 거 외에는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예. 별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큰 예. 더군다나 그거를 약간 유튜버 흉내내듯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좌진들한테 뭐 쇼츠 만들어라 이런 얘기 막 시키고 그래서 약간 뭐 혹자는 이제 쇼츠 국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니까 잠깐 쇼잉하는 거죠. 어떤 그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예. 그런 게 좀 너무 심해져가지고 예. 네, 국민들이 그런 걸 잘 보고 좀 판단을 좀 하고 그게 추후에 공천이든 뭐 본선 경쟁이든 영향을 좀 줘야 되는데 좀 경각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잘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 전 대변인께서 오늘 넥타이가 이거 문상 갈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까만색인데요? 맞습니다. 검은 넥타이입니다. 혹시 이게 간밤에 대한민국 검찰이 예. 검찰 수뇌부가 성남시 수뇌부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어허. 자결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가 대한민국 검찰의 명복을 비는 의미로 제가 오늘 검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 맥락에 좀 강한 표현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에 앞서서 어제 처음 보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이제 법원 정사 3층하고 4층에서 위아래층에서 동시간대에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물론 아직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집에서는 무더기로 고가의 사치품들이 발견됐고 또 하나 이게 뭐 아직 범죄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의 배우자가 쓴 편지가 또 한 명품과 함께 발견됐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니 조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나오고 뭘 찾으면 또 나오고 또 심지어 명품 브랜드가 이렇게 많아요. 저 처음 들어보는 명품 브랜드가 또 나왔어요. 이거 공부해도 계속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명품 헷갈려요. 브랜드를. 예. 네, 심지어 헷갈립니다. 예, 박선민 최고위원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이럴 거면 그냥 백화점을 차리시지 왜 차리려고 받았나 싶기도 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 차려도 될 것 같다. 뭐 디올 박물관을 세워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번에 특검이 김건희 씨 자택에서 디올 재킷 뭐 16벌, 벨트 7개, 팔찌 4개를 압수해 갖고 심지어 뭐 김건희 씨가 이 대통령 그 관저 이전할 때 이제 본인과 이 코바나 컨텐츠와 관계 있는 업체한테 이거 공사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21g 네, 얘기죠? 21g 뭐 예. 거기로부터도 또 뭘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뭐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게 뭐 디올백, 뭐 디올 옷, 그다음에 팔찌 이런 거를 받았다 그 업체로부터. 그래서 그걸 이제 압수를 해간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결국 그동안 이제 건진법사 측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직접 자백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본인의 얘기를 뒤집고 샤넬백 준 거 맞고 그라프 목걸이 준 거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샤넬백 2개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또 갑자기 인정을 했습니다.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외에도 말씀 주신 대로 뭐 이제 당시 여당의 이제 뭐 의원의 배우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뭔가 이제 금품을 건넸다. 이런 정황들이 또 있고 그런 얘기들이 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또 보면 이 여러 가지 명품을 거의 수금하고 다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주요한 국면마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보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배용 씨한테도 뭐 금거부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건진법사한테서 또 이제 명품을 받았고 그 외에 뭐 로봇계 사업가한테서 시계를 받고 그러면서 계속 뭐 어떤 직책을 제안하고 직책이 오가고 그러다가 계속 잡아떼다가 이제 이번에 보석 신청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그동안의 거짓말을 뒤집고 받은 건 맞다. 샤넬백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시계는 뭐 대신 사준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네, 하고 조만간 뭐 있지만요. 나머지 어떤 이런 디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도 좀 진위가 밝혀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영부인이 어떤 일종의 메간매직 비즈니스를 하고 다닌 것도 문제지만 그 외에 너무나 서슴없이 이런 것들을 받아왔다라는 게 음. 정말 이 사람한테 공적인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했는가. 지금 보면 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그 국가유산에 있는 공예품들을 네. 이제 뭐 빌려갔다라고 네, 하거든요. 9점 빌려갔다가 뭐 오래 반납했다는 또. 파면당하고 네. 반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파면 후에. 이후인 올해 4월 15일에 반납을 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그 공예품들도 빌려간 걸 보면 이제 뭐 임금이 썼던 뭐 촛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된 좀 물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그걸 빌려갔던 그 곳도 명성황후의 처소였던 것이고. 빌려가서 어디서 그걸 가지고 뭘 그러니까 이게 했을까요? 목적은 거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대통령실 주최 행사에 뭐 주요한 물품들을 전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전시됐는지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고 반환도 파면된 이후에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일련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문화유산에 갑자기 비공개로 찾아가서 뭐 의자에 앉아보고 이랬던 흐름이나 이런 공예품들을 이제 빌려가는 것이나 뭐 이런 뭐 이 명품을 받는 것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이 김건희의 세계관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짐이 곧 왕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송 전 대변인 반응 좀 들어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왕조 시대에도 왕후나 황후가 스스로를 과인이나 짐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큰일 나죠. 예. 그렇죠. 저는 그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뭐 진실 규명을 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엊그저께인가요? 그 김건희 씨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그 명품 자켓, 뭐 팔찌 이런 물건들. 근데 저는 이거는 오히려 김건희 씨 본인 것일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봐요. 아, 뭐 왜냐면은 예. 그동안에 김건희 씨가 받았던 물건들이 자택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한 화백의 그 점으로부터라고 예. 하는 그림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오빠 김진유 씨의 장모의 거주지에서 발견됐죠. 네. 그리고 그 사업가 서성빈 씨가 대리 구매해줬다고 주장하는 바세린 콘스탄틴 시계 시계. 역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돌려준 뒤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법원에 실물이 현출됐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샤넬백도 전성배 씨한테 돌려준 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전성배 씨 변호인이 이미 제출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수사가 가시화되면서 이미 본인이 받았던 많은 물품들을 본인의 수중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 옮겨놓거나 또는 준 사람에게 돌려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자택에 있는 물품들은 오히려 본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자, 특검은 누군가로부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브랜드의 특정한 종류의 물건만 선별해서 압수를 해갔을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과제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이거 참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난감하기도 한데 근데 계속 나오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다 인정한 것도 아니고 계속 부인하다가 조금씩 다 드러나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인정을 하고 있으니 계속 지적을 하고 계속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 소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건강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하면서 했던 얘기 꿈과 기억, 현실 구분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리얼리스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왜냐면 그러니까 보석 청구할 때는 지금 뭐 예, 꿈과 예, 현실이 예. 구분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예. 이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메가매직한 거라든가 그동안 밝혀진 것만 해도 약간 살림꾼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백화점 얘기도 했었지만 네. 이것저것 수집하면서 받을 거 다 받고 알뜰하게. 그리고 이제 국정에 관여할 거 다 관여하고 네. 해서 분명한 거 하나는 어떤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는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공적 마인드는 확실히 없고 네. 그리고 약간 철저한 어떤 그 명품에 대해서는 약간 현실주의자라 그럴까요? 그런 점들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많은 게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제 고가의 브랜드들의 목걸이, 뭐 귀걸이, 뭐 브로치 3종 세트에 뭐 온갖 이제 온 국민 명품 공부를 이 김건희 씨가 시키고 있는데 공부해도 좀 어려워. 너무 길어요. 너무 네. 헷갈려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받은 것들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야 이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디올 그 파우치 받은 거 네. 그거 별일 아니다. 그 작은 파우치 가지고 뭐 네, 그런 네. 얘기했던 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눈에 안 찼겠습니까? 그 작은 파우치를 받았을 때 솔직히 네. 뭐 줄 거면 뭐 백을 주던지 뭐 신발을 주던지 가방을 주던지 뭐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그런 고가의 목걸이를 오. 주던지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이게 받은 걸로 추정되는 것들이 정말 상당한 고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소품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게 꽤나 큰 단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김건 씨가 얼마나 그 작은 파우치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 국민들의 시선을 네. 우습게 봤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구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할 말이 없는 일이긴 한데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것들을 상설특검으로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성토에만 그칠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특별감찰관 빨리 추천하고 임명해야 돼요. 네. 그 지난 정부에서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얘기했다가 또 윤 대통령과 큰 갈등을 빚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 빨리 했었으면요. 훨씬 더 일찍 예방하고 또 드러나면 빨리 드러나고 수사받고 처벌받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특별감찰관이 공석인데 정권 출범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갑니다. 빨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추천 절차 밟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야당일 때는 지적하다가 여당 되면은 조용히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여당일 때는 필요하다고 하다가 야당 되면 또 그걸 또 반대로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이 실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송영훈 전 대변인, 최병천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재판중지법 논란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또 연결되는 명청 갈등, 도대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관계가?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또 명부터 해야 되는 청부터 해가지고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는 부분 좀 조심하셔야 명확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네. 말씀드리고요. 네, 명청 갈등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간밤에 대형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건 대형 사건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들 1심에서 징역형 받고 다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구형한 거에 비하면 형량이 대체로 낮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죄도 있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항소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봤는데 항소를 안 했고요. 그 항소 기한이 바로 몇 시간 전이죠. 오늘 자정이었습니다. 0시였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안 했어요. 심지어 이제 수사팀에서는 항소하자고 했는데 대검 수뇌부가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또 자정 직전까지 논의를 하다가 이제 임박해서야 항소하지 말자라고 최종 결론이 나왔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자, 이 이야기 이거는 민주당 얘기 듣기 전에 먼저 송영훈 전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듣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는 걸 전 처음 봤습니다. 아마 각 언론사 법조팀에 과거 사건들 취재했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보면 이런 사건에서 항소 안 한 적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수사팀이 입장문을 낸 걸 보니까 입장문 냈어요? 입장문이 나와서 지금 오늘 새벽에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목요일에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항소장 제출 시점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고 하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겠다. 야, 지금 이런 내용이 입장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강한 반발뿐만 아니라 일종의 항명이라고도 해석되네요. 그리고 이 주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금요일 오후 무렵에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 공판팀의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되게 강한 표현이네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 누구와 관련된 사건입니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 언론에 널리 보도가 됐죠. 사실 그 보도자료에는 성남시 수뇌부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판결문 본문에 들어가 보면 사실 인정 부분에서는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
라고 하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의 별건의 대장동 사건은 아직도 재판이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항소 포기하면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을 봅니다. 만약에 본인의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일부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일부 무죄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했어요. 어허. 형법상 업무상 배임만 적용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5억 원이 넘어가면 특경 배임이 적용이 되죠. 예. 그리고 50억 원이 넘어가면은 형량이 확 뜹니다. 그렇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되고 하한이 징역 5년이에요. 그런데 법원이 이득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경 배임은 적용을 안 하고 일반 배임죄만 적용했어요. 그런데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게 김만배 씨한테는 428억 원 추징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게 이득액 특정이 불가능합니까? 항소심 가서 다시 다퉈봐야 되는데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다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결정은 정말 전례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나중에 정권 바뀌면 누가 직권 남용을 했고 직무 유기를 했는지 수사받아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선민 전 최고위원 이야기 듣고 최 소장님 분석 드릴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에서 그 공사 측 인물인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뭐 정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서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뭐 아니면은 이제 지금 검찰에서 계속해서 뭔가 기계적으로 계속 항고를 하거나 항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최근에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면이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것이 뭐 정치권에서 오갔던 내용이다라기보다는 뭐 대검 수뇌부라든지 아니면 내부 수사팀과의 이견이라든지 이런 게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그 수뇌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 이 변호사 그 남욱 변호사가 이런 폭로들을 이제 법정에서 했어요. 결국 유 전 본부장이 이 대장동 수익 일부가 윗선에 전달됐다라고 검찰이 진술한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그 진술을 가지고 검찰에서 계속해서 본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 특히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배를 가르네 마네 하는 얘기까지 들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법정에서 얘기를 했고, 네, 남욱 변호사가 있죠. 네, 남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 동조할 수밖에 없게끔 검찰이 몰아갔던 면들이 있었다라는 폭로가 이제 법정에서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떤 검찰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실은 이게 이제 어떤 그 수사팀에서는 하자 그러는데 뭔가 막판에 윗선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항소가 포기된다는 것 자체가 모양새 자체가 매우 안 좋거든요. 그리고 최근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민주당에게 재판중지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실은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헌법 84조가 작동된다는 게 다설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 자체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정쟁으로 좀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실은 이것이 지금 어느 선에서 결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항소를 금지하면 이게 당연히 쟁점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우리도 지금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은 기존에 얘기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그 맥락과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약간 모순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결정됐는지 모르지만 좀 그리고 뭐 그쪽에 지금 어떤 검찰 쪽이나 법무부 쪽에 정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겠지만 보기에는 매우 좀 부적절한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례적이긴 해요, 송 대변인님. 그리고 뭔가 좀 깔끔하지 않은 느낌도 듭니다. 심지어 이 수사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강해요. 센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리고 또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또 누가 유무영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냐? 아니면 검찰에서 알아서 충성을 한 것이냐? 왜냐하면 아까 송 대변인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 안 했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이 사건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분명히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의문은 정권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응답을 해야 될 것은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거나 지시한 것이 있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대행에게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검사장에게 지휘하거나 지시하거나 요구한 것이 있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노만석 대행에게 지휘를 했다고 해도
이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지휘권의 영역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그럼 정권 차원에서는 혹시 외압이 없었는가? 당연히 국민적인 의문이 이 부분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선 수사팀이 이거 전부 다 항소해야 된다고 하고 결재까지 받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말라고 심야에 직전에 가서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의 태도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네. 뭐 압력이 됐든 부당한 지시가 됐든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됐든 뭐가 있었을 때 검사는 어쨌든 독립행정청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들이 항소장 도장 찍어놓은 거 있으면 한밤에 뛰어가서 내야죠. 밤 12시 전까지 종합민원실을 내면 어쨌든 야간 접수는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지시를 따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한민국 검찰의 명복을 비는 의미로 검은 넥타이를 메고는 나왔습니다만 예. 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허. 77년 만에 정원을 구하게 된 대한민국 검찰이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못합니다. 예. 상당히 좀 저도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씁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다시 좀 정치적인 얘기로 좀 돌아와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이 글쎄요.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좀 다소 의문이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배후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사실 뭐 수사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대검이나 중앙지검 지휘부가 계속해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특정한 사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진실 공방은 내부에서 좀 먼저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뭐 특정 인사들의 개입이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사실은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네. 그렇다라고 그렇죠. 예. 한다면 뭐 벌써 얘기를 했겠죠. 뭐 지금 네. 벌써부터 이제 수사팀에서 반발을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특정인의 뭐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물의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벌써 폭로를 하고 나섰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의 이 수뇌부에 대한 성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별도의 입장문이 또 수뇌부 차원에서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게 뭐 지난번에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도 사실은 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사안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 원하는 바대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고 더 따져볼 쟁점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무조건 항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은 맞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너무 순진한 건지 몰라도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또 3대 특검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권에서 티가 나게 뭔가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위험하죠. 그리고 사실 예. 뭐 검찰에서 어떻게 어떤 얘기가 밖으로 나갈 줄 알고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도대체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할 것이냐 의문이 계속 남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은 지금 지지율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에이펙에 대한 평가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거는 보기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후에 그거는 어떤 뭐랄까 그 제대로 할 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이후에 뭐 사법 처리 받을 거 있으면 나중에 받으면 될 일인 거지. 다만 이제 대통령 임기는 보장된다라는 게 헌법학자들이 다수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관여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이런 거를 주는 것 자체가 이거 아직 물론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지금 이제 항소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거랑 거리두기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불필요한 의심을 키우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많이 본 사건하고 구조가 유사해 보여요. 뭐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아 그래요? 당시에도 임성근 사단장 하나가 뭐라고 예. 왜 그렇게 빼라고 했느냐 아무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VIP 경로까지는 있었다고 진술이 음. 다들 바뀌었잖아요. 네. 정권 바뀌니까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보다 훨씬 더 나쁜 종류의 사건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공범인 구조로 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누군가가 개입했다면 당연히 훨씬 더 위험하고 나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외압이 있거나 내부에 부당한 압력이 있거나 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그래요? 지금 이 정권 차원에서 혹은 여권 차원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것에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판헌법소원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제출해놓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요? 자,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재판헌법소원을 또 해요. 네. 그럼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안에는요. 네. 헌재가 직권으로 가처분을 하거나 헌법소원 낸 쪽에서 가처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확정된 판결은 헌재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급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김기표 의원, 과거에 그 대장동 변호인 5명 국회의원 카테고리 안에 들어 계신 분이죠. 그분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69조에 2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촘촘한 장치를 지금 여권이 동원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결정은 독립적으로 내려졌을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네. 자, 이 항소 포기 또는 항소 금지. 자, 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그런 보이는 상황인데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 오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또 공격을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추상적인 의혹 제기라든지 의문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 소지가 드러난다면 더더욱 파장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 요거 하나 좀 꼭 짚어보고 싶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명청 갈등. 갈등은 맞냐? 제가 볼 땐 갈등은 있는 것 같은데 갈등이라는 말도 아니 이거 틀렸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갈등. 요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돋보여야 되는 시간에 정청래 대표가 너무 나서가지고 오히려 약간의 엇박자가 나고 본인만 좀 앞세우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좀 뒤로 묻히고 이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다소 좀 불쾌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 소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이번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을 요청하는데 강의정 대변인이 한번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시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멘트가 되게 재밌어요. 뭐죠? 앞부분의 얘기는 이제 그 헌법 84조에 대한 다수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그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어떤 이제 얘기죠 하고 맨 마지막 워딩이 뭐냐면 그래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대상자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민주당을 지칭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민주당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얘기한 거여가지고 그 얘기는 다시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실은 당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앞으로 그러니까 뭐 맥락상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러면 이게 날짜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날짜가 11월 3일인데 에이펙이 끝날 날짜가 1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뭐 국민 여론도 그렇고 여론조사 반응도 그렇고 에이펙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조사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그리고 뭐 각종 수석들 하정우 AI 수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방송 출연을 하면서 이 맥락을 홍보하려는 차에 실은 재판중지법 이슈가 되면서 네. 이게 이제 실은 에이펙 끝날 때쯤부터 나온 기사였거든요. 당에서 이제 국정안정법으로 명칭을 바꿔가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뭐랄까 에이펙 끝나는 지점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불쾌할 소지가 많고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비슷한 맥락에서. 그래서 실은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약간 좀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대통령실 입장에서 당에 대한 이러저런 어떤 서운함이랄까요? 또는 이제 어떤 의견의 불일치 그런 게 있는 거는 예. 그런데 소장님. 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과잉 의혹이라고 그럴까요? 과잉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보통 우리 상식적이면 이게 이제 대통령 관련된 이슈였으니까 재판중지법이라는 게 사전에 논의했을 게 정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전에 논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뭐 미숙함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건지는 이제 뭐 모르겠지만 하나는 뭔가 과잉 의혹을 해석할 네. 수가 있고 또 이제 좀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해석에는 예. 어떤 당이 이슈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 이런 걸 좀 의도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인 집권 여당은 어떤 좀 정부를 보조해주는 역할인데 그렇죠.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한 반 템포 또는 한 템포 앞서가는 게 많잖아요. 예, 실수가 아니라 의도다. 예, 그러면 이제 실은 어떤 이슈 속된 말로 이슈의 주도권, 예. 이슈 주도권 차원에서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음. 의심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봐요? 지금 상황을? 뭐 제가 어떻게 보냐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 예, 같은데. 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저는 뭐 사실 당이 계속 이 대통령께서 이제 하고 있는 성과들을 조금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가리는 상황들을 만들었던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께서 유엔 가서 연설하시고 하고 뭐 엔드라는 거를 선언하시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뭐 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블랙홀이 이제 터지고 했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도 당시에 이제 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게 할 수는 있는데 지도부랑 상의를 안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이 좀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정부 출범 초기에 대통령의 성과를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이 좀 빛날 수 있게 그리고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들께 더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뭐 함께 이제 발맞춰서 호흡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국회 차원의 이슈가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묻히는 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얘기가 덜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이 좀 빨리 나온 게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개별 의원 한 뭐 두세 분 정도가 이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처음에는 당에서도 아 이거 당론도 아니고 지도부에서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 논의를 해볼 거다, 추진할 거다라는 쪽으로 말이 갑자기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대통령실과의 어느 정도의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약간의 좀 일종의 혼선 아니냐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 1분 조금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송 대변인 짧게만, 이야기 듣고 예. 마무리할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명천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국민을 위한 어떤 이견이 있어서 싸우는 것은 없다라는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관세 협상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더 낫습니다.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시당 위원장에서 친명계를 컷오프하는 게 맞냐? 그다음에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냥 셀프 헌법 해석을 통해서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셀프 재판 중지법을 공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올려주겠다라고 했던 거고 여기에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뭐 싸우는 거는 자유인데 적어도 싸울 거면은 국민을 위해서 뭐가 더 나은가를 갖고 좀 싸우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치 얘기 엄청 많네요. 엄청 많고 다음 한 주는 좀 더 편안하게 정치 소식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크게 기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고 또 갈등이 있어야 또 누가 또 잘하는지 누가 좀 아쉬운지도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세 분께 저희가 또 부탁드려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